미국이 얼마 전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금년 들어서 하는 모든 일 보면서 톱니바퀴 맞물리듯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1월 1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트루스 소셜에 포스터를 하나 올리는데 2026년은 어느 때보다도 더욱 끝내주는 해가 될 것입니다. 아주 좋은 해가 된다라고 쓰고 네. 그 옆에 부연 설명을 2026년은 자유를 위한 투쟁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독재 국가들을 손본다는 암시를 했는데 1월 3일 날 마두로 잡아가니까 큐바 같이 무너지고 그리고 2월 28일 날 이란 공격을 하고 이란이 이제 대화 무드로 들어갈 때가 4월 15일인데 그날 주미 대사를 임명을 합니다. 지금 이제 청문회 끝나가지고 이제 곧 올 텐데 그 미셸 박스틸이라는 그 대사를 임명하고 그리고 바로 그날 4월 15일 날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국방 차관이 나와서 미국의 가장 큰 문제는 북한 핵 문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6월 14일 날 MOU가 발표되고 이제 사인은 6월 19일 날 하는 거로 돼 있지만은 6월 14일 날 자기 또 홈페이지에다가 김정은하고 걷는 사진을 올려놓는 거죠. 네. 이거는 뭐 뭔가를 정확하게 암시를 하는 겁니다. 이제 다음번 문제는 북한 문제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지만은 이제 미국이 이슈를 북한으로 가져오겠다는 것을 이제 보여준 것이죠. 그러니까 벌써 이제 이란 문제는 트럼프 생각에 대략 해결이 되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남아 있는 것이 북한 그리고 최종 목표가 중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시진핑 방북 과정에서 김여정의 공개적 역할은 줄어든 반면 김주의 후계 구도가 더욱 부각되는 분위기입니다. 북한처럼 핵무기를 가진 세습 체계에서 후계 구도는 정권 안정성과 핵 통제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는데 김주의 후계 구도가 이번에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실제로 좀 굳어지고 있다고 보시나요? 이게 저는 통솔인데 지금 질문하신 것이 네네. 저는 이 통솔에 좀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번에 김주애는 시진핑이 있는 동안에 한 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옆에 따라다니는 사람이 네네. 리설주 자기 부인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일설에는 중국이 김주애는 데리고 나오지 말라라고 얘기했다는 그런 설까지 있는데 저는 그 김주애가 북한의 공산주의의 특징이 유교적 공산주의입니다. 유교. 그러니까 유교에서는 남녀를 되게 차별하는데 유교적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 그 12살밖에 안 된 여자 어린애가 김정은을 이어받는다는 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김정은이 지금 1984년생이니까 42살밖에 안 됐는데 42살밖에 안 됐을 때 후계자를 정한다는 것도 아무리 자기 몸이 약하더라도 그것도 좀 그 무리가 있는 그런 일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김주애가 지금 국민들한테 특히 이제 북한 젊은 어린애들한테 무슨 반발을 일으키냐면은 그 이제 12살이면 우리나라 치면 중학교 갈 나이 아니겠습니까? 중학교는 전부 단발머리인데 왜 너만 머리 기냐라고 애들이 항의한대요. 너도 우리랑 나이가 같은데 너는 왜 머리 기냐고 말이지. 우리는 다 머리 못 길게 함으로써.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후계자 그 특히 이제 여성 어린애 그러니까 후계자가 되는 것은 북한식 유교 공산주의에서는 좀 어렵다고 저는 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있을 때는 자기 딸이니까 데리고 나있지 몰라도 네. 김정은이 권력이 약해지는 순간 경쟁자들이 확 나타날 겁니다. 그 경쟁자에 바로 김여정이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명이 있는 거로 뭐 우리나라 뭐 국정원 같은 데서 이제 조사한 바에 김여정 외에도 여러 명이 더 있는 거. 김주애 이외에도. 그래서 그 각축이 심해질 거라고 보고 김주애가 우리나라 그 언론들에는 계속 그 후계자로 나오는데 저는 후계자라기보다도 인간 방패라는 측면이 강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데리고 다님으로써 그 미국의 공격을 피하는 둘을 같이 복사한다는 건 좀 미국도 부담이 가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어린아이를 네. 여자애를.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좀 보는 편입니다. 이제 저는 한계가 왔을 것 같아요. 사실 과거에 우리 순진했던 우리 그 어르신 세대들은 좀 믿을 수 있었겠죠. 뭐 믿기까지는 아니지만 그 정도로 영험하고 명명하신 분 뭐 이렇게 했을 수는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김일성이 항일 빨치산 활동을 했다고 지금 날조하에서 뭐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거 있죠. 일본군한테 쫓기다가 보니까 뭐 슈르탄이고 뭐 총알이 다 떨어졌다. 근데 옆에 있던 술방울을 집어서 던졌더니 그게 슈르탄이 돼서 일본군이 다 전멸했다. 압록강 두만강 쫓겨서 가다가 강이 나타났는데
뭐 강이 갈라진다는 이런 것까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큰 낙엽이 있는데 그거를 발 밑에 붙이고 했더니 강을 건널 수 있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설화가 지금도 있어요, 북한에. 그리고 뭐 혁명 일어라 그래가지고 놀라운 얘기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김정은 때까지도 그런 걸 만들었어요. 김정은이 3살 때 운전을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맞아요. 3살짜리가 어떻게 그렇게 닿나요? 근데 그런 것들을 김정은도 사실은 집권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요. 수령의 위대성을 신화로 만들고 이러다 보면 사람들이 믿지 않게 된다. 자기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독재자의 길을 가고 절대적 군주의 길을 10년, 15년, 올해 15년이니까 가다 보니까 본인도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왜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최고의 사기꾼은 자기 자신도 속일 수 있어야 된다고. 자기가 신이라고 막 이러다 보면 정말 자기가 신이라고 자기 스스로도 믿게 되고 그래서 이제 나락으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시작된 건데 이게 김정은이 13살 자기 딸 주애한테까지도 이런 걸 투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탱크를 몰게 하는 거 이런 것들 13살부터 탱크를 몬 주애 동지는 강철 영장이다. 뭐 이렇게 아마 나중에 그 신화를 만들려는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IT 시대고 뭐 인공지능 시대다 보니까 그런 쪽의 영재라고 또 만들고 있어요. 과거에 보면 북한 주민들한테는 지금 인터넷이 하나도 허용 안 되잖아요. 핸드폰이고 뭐고 보급해가지고 허용하면 뭐 합니까? 통화만 하고 문자만 하고 간단한 인트라넷으로 게임하고 세뇌용 학습 같은 거 자료 다운받는 거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게 상황이 돼 가는 거죠. 과거에 보면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에 보면 뭐 그런 게 나와요. 아, 조선 컴퓨터 센터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그 연구원한테 탁 이렇게 뭐 자료 같은 걸 이렇게 보다가 스까냐로 빨았소? 이런 얘기를 김정은이 했다는 거예요. 스캐너로 빨았어? 이게 뭔가 해가지고 저도 네. 스캐너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떴냐 화질을 떴냐 이런 얘기를 스캐너로 빨았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런 얘기가 나왔냐? 아, 위대한 장군 김정일 동지께서는 컴퓨터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그 연구원도 모르는 스캐너 이런 거를 알았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북한의 어떤 이런 그 우상화 이런 것들이라는 게 당 간부들과 이런 사람들을 다 정보를 통제해서 바보로 만들어 놓고 자기들만이 알고 있는 소수의 어떤 정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월성을 드러내는 이런 정말 좀 우리로 보기에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으로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 내부에서는 경제난과 이 생존 위기가 한계선을 넘으면서 오히려 이렇게 살 바에는 전쟁이라도 났으면 좋겠다라는 극단적인 반응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 절망감이 누적될 경우 북한 사회 내부에선 어떤 방식으로 분출될까요? 지금까지는 그럭저럭 북한이 잘 버텨왔습니다. 사실 북한 체제가 이제 한계에 왔다든가 김정은 체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버티기 쉽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야 김일성 때부터도 망한다 그랬다. 김일성 죽고도 문제 없었다. 김정일 죽고도 문제 없었다. 이제 북한 망한다는 타령 그만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여러 가지 지표들이나 이런 것들이 체제의 내구성이 이제 바닥이 드러나서 이거는 체제가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왔는데 그러면 그게 그럭저럭 버티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럼 이건 상당히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요령껏 버텨왔다. 그런데 정말 한계가 온 거는 맞습니다. 이제 북한 체제가 국제사회가 변하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3대 세습을 통해 가지고 정말 포괄적으로 정보를 통제하고 이래 가지고 견뎌왔는데 무엇보다도 지금 북한의 젊은 세대들이 외부에 대한 호기심 이런 걸 이제 아버지 세대랑은 다른 겁니다. 그냥 궁금해도 참고 입 닫고 있고 이러던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만져보고 겪어보고 자기가 눈으로 드라마니 영화니 보고 심지어는 그렇게 보고 듣고 깨달은 거를 통해서 행동으로 옮기잖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전과 달라진 게 뭡니까? 요즘 청년 세대들이 행동으로 옮기잖아요. 부닥치고 본인이 좀 손해를 보고 이러더라도 일시적으로 부닥쳐서 뭔가를 얻어내고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추구하거든요. 저는 북한의 젊은 세대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고요. 특히 최근에 들어와서 엘리트 해외 근무를 기회로 해서 한국이나 제3국으로 망명할 수 있는 외교관들이라든가 상사 주재원, 식당 종업원 이런 사람들 물론 북한이 촘촘하게 북한의 가족들을 인질로 삼아가지고 못 도망가게 하지만 기회가 되면은 거의 100이면 100 탈출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보면 뭡니까? 본인들의 어떤 안정된 삶 이런 것보다는 우리 자식 세대들만큼은 노예 같은 북한 체제에서의 삶을 살게 하지는 않겠다. 아버지로서의 그런 게 제일 큰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와가지고 정말 잘 적응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입소문이 나고 이러면서 하는 건데 거의 북한 체제 내부에서 벗어날 수도 없는 사람들은 지금 한계 상황에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결국은 2,000명이 죽고 4,000명이 부상을 당하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김정은이 뭐 전투이용 기념관이라 그래서 추모관처럼 만들어 가지고 떠들썩하게 지금 거기에 청년 학생들 근로자 참관시키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게 지금은 영웅서사 때문에 잠깐 묻혀 있지만 그 유가족이나 또 부상을 당한 또 평생 이런 불완전한 몸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셔야 되는 이런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두고두고 생각이 날 거 아닙니까? 원망이 들고 저는 그게 김정은 체제의 어떤 내구성 이런 거에도 틀림없이 영향을 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에서는 돈만 있으면 실종 처리, 뭐 이동, 유학형 탈북까지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뇌물과 비공식 경제가 북한 사회를 움직이는 핵심 시스템이 됐다면은 김정은 체제의 통제력은 겉보기보다 약해진 것 아닐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실종 처리라는 게 쉽게 말하면 군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니까 인원 파악하고 점호잖아요. 그렇죠. 네. 인원 파악하는데 한 명 없어졌는데 그거를 잠깐 어디 뭐 물 들어갔습니다. 어디 병 치료 받으러 갔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루어지는 구조 자체가 뇌물인 겁니다. 가족 중에 누가 탈북을 했거나 아니면 중국으로 건너갔는데 아마도 한국으로 간 것 같다거나 이러면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그 가족에 대해서 딱 장악을 해가지고 북한 표현대로 하면 관리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동무 가족이 한국에 가가지고 뭐 돈 벌어가지고 보내온다거나 브로커가 와가지고 뭘 한다거나 또 거기에 있는 가족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어떤 공작을 한다.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거기 감시를 해야 되는 보위원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뭐 인민반장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한테 뇌물을 먹이면 이 동무는 뭐 공무상 뭐로 잠깐 나가 있는 거라든가 아니면 당의 뭐 조치에 의해 가지고 어디 파견 근무를 나갔거나 이렇게 허위로 일보가 잡히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건 관리가 안 되는 거고 여기에 뭐 가장 이제 극단적인 경우가 유학형 탈북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북한의 어느 정도 살만한 지방 간부의 딸이나 이런 아들들이 청년 세대가 되면 좋은 브로커를 구해서 안전하게 중국으로 나와서 마치 탈북민이 한국에 오듯이 한국으로 오는 겁니다. 그러면 집 주죠. 임대주택. 또 여기 정착지원금 주죠. 그다음에 대학을 가게 되면 대학 특례 입학이 가능하고요. 학비가 전액 무료입니다. 대학 기간 동안. 이건 뭐 어마어마한 혜택이죠. 많은 분들이 뭐 그걸 또 뭐 좀 불공정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이 친구들은 여기 와서 북한의 가족이 보내주는 돈을 가지고 여기서 생활을 해요. 북한의 그 부모가 나름대로 거기서 이제 달러라든가 뇌물을 받거나 막대한 부를 축적해 가지고 한국에 한 달에 몇천 불 보내줄 정도의 재력이 된다면 이 친구는 결국은 여기서 한국식 교육을 받고 한국식 완전히 그런 문화가 돼서 어떻게 보면 미래 청년 인재로 커나가는 거죠. 북한에 있는 부모가 정말 이제 깨인 사람인 겁니다. 여기서 매일 주체사 상인이 뭐 북한 체제니 이런 거 하고 있다가 나중에 통일이 된다? 그러면 우리 애는 바보 될 거 아니냐.
그런 문제의식이 있다면 애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보내는 거죠. 그러면 이게 사실 이제 뇌물이라든가 비공식 경제가 완성화된 겁니다. 김정은이 6월 1일 날 노동당 중앙간부학교라는 데를 갔어요. 여기가 북한에서 진짜 우리 표현대로 하면 빨갱이 중에 빨갱이를 양성하는 노동당 간부를 양성하는 어떤 교육기관이거든요. 이론가들 이런 사람들 다 모여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가지고 연설하는데요. 간부를 양성하는 게 중요하다 이러면서 하는 얘기가 정말 실력 있고 아주 신념 있는 간부를 양성하기가 이제 힘들어졌다. 없다는 거예요, 자원이. 뭐 자기가 다 간부들 바보로 만들어놨으니까 그 남 탓할 일은 아닌데 그러면서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당 간부 학교들 거기 앞에서 당 간부들 사이에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있다 그럴 정도면 이게 북한 체제가 정말 이제 썩을 대로 썩었다 이런 거고 이건 탈북민들의 증언을 통해서도 뭐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김정은 체제 뭐 많은 사회주의 체제라든가 이런 데가 붕괴하고 이러는 거에 어떤 전조 중에 하나가 사실 부정부패죠. 뇌물. 그것도 이제 핵심 간부층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또 북한은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을 통해서 한국 콘텐츠 시청과 유포를 강력하게 이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한류를 핵 미사일 못지않은 체제 위협으로 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미래 세대를 좀먹고 있기 때문이죠. 자기네들 표현대로 하면 뭐 기성세대는 그렇다 치고 청년 세대들 학생 이런 층에서 한국의 드라마, 영화, 가요를 탐닉하는 현상이 너무 많이 번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본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만연해 있고요. 최근에 와서는 이거를 이제 그 복제해 가지고 배포하는 게 정말 용이해졌지 않습니까? 이제 뭐 마이크로 SD니 이런 데 해가지고 보내면 그런 영상이라든가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노트텔이라는 그 전용 장비, 중국제 장비가 값싸게 보급돼서 그걸로 이제 볼 수가 있게 돼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게 더욱더 이제 은밀하게 되고 또 반동사상문화 배격법 처벌도 강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 값이 이제 장마당에서 뛰기 시작합니다. 북한 한국 콘텐츠 이런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돈이 되니까 단속을 하라고 했던 이 보위부의 간부의 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유통망을 장악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뒷배를 해주는군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하다가 걸려도 네. 뒤로 빼주고 이럴 수 있으니까 야. 그러면서 이게 이제 점점 장마당을 통해서 유통되고 그리고 한류 드라마 영화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재미있어지잖아요. 자극적이고 너무 재밌고. 재미있어지고 그다음에 최근에 와서는 이제 판타지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맞아요. 웹툰 기반으로. 네. 동양 서양 뭐 이거 왔다 갔다 하고 뭐 그 과거와 현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상상력을 자극하니까 이게 북한의 젊은 층들을 완전히 흔들어 놓는 거예요. 옛날에 뭐 꽃미남 배우가 나와서 알콩달콩 사랑하고 이런 스토리가 아니라 이제는 자기네들의 상상력을 진짜 북한의 그 국경을 뛰어넘는 그런 세계가 있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쉽게 말하면 이제 머리가 깨지는 머리 뚜껑이 열리는 이런 경험을 하기 때문에 북한 체제의 어떤 장악력 이런 것들은 급격히 낮아지는 거고요. 김정은이 이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칼을 들이대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얼마 전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금년 들어서 하는 모든 일 보면서 톱니바퀴 맞물리듯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1월 1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트루스 소셜에 포스터를 하나 올리는데 2026년은 어느 때보다도 더욱 끝내주는 해가 될 것입니다. 아주 좋은 해가 된다라고 쓰고 네. 그 옆에 부연 설명을 2026년은 자유를 위한 투쟁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독재 국가들을 손본다는 암시를 했는데 1월 3일 날 마두로 잡아가니까 큐바 같이 무너지고 그리고 2월 28일 날 이란 공격을 하고 이란이 이제 대화 무드로 들어갈 때가 4월 15일인데 그날 주미 대사를 임명을 합니다. 지금 이제 청문회 끝나가지고 이제 곧 올 텐데 그 미셸 박스틸이라는 그 대사를 임명하고 그리고 바로 그날 4월 15일 날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국방 차관이 나와서 미국의 가장 큰 문제는 북한 핵 문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6월 14일 날 MOU가 발표되고 이제 사인은 6월 19일 날 하는 거로 돼 있지만은
6월 14일 날 자기 또 홈페이지에다가 김정은하고 걷는 사진을 올려놓는 거죠. 네. 이거는 뭐 뭔가를 정확하게 암시를 하는 겁니다. 이제 다음번 문제는 북한 문제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지만은 이제 미국이 이슈를 북한으로 가져오겠다는 것을 이제 보여준 것이죠. 그러니까 벌써 이제 이란 문제는 트럼프 생각에 대략 해결이 되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남아 있는 것이 북한 그리고 최종 목표가 중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시진핑 방북 과정에서 김여정의 공개적 역할은 줄어든 반면 김주의 후계 구도가 더욱 부각되는 분위기입니다. 북한처럼 핵무기를 가진 세습 체계에서 후계 구도는 정권 안정성과 핵 통제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는데 김주의 후계 구도가 이번에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실제로 좀 굳어지고 있다고 보시나요? 이게 저는 통솔인데 지금 질문하신 것이 네네. 저는 이 통솔에 좀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번에 김주애는 시진핑이 있는 동안에 한 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옆에 따라다니는 사람이 네네. 리설주 자기 부인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일설에는 중국이 김주애는 데리고 나오지 말라라고 얘기했다는 그런 설까지 있는데 저는 그 김주애가 북한의 공산주의의 특징이 유교적 공산주의입니다. 유교. 그러니까 유교에서는 남녀를 되게 차별하는데 유교적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 그 12살밖에 안 된 여자 어린애가 김정은을 이어받는다는 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김정은이 지금 1984년생이니까 42살밖에 안 됐는데 42살밖에 안 됐을 때 후계자를 정한다는 것도 아무리 자기 몸이 약하더라도 그것도 좀 그 무리가 있는 그런 일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김주애가 지금 국민들한테 특히 이제 북한 젊은 어린애들한테 무슨 반발을 일으키냐면은 그 이제 12살이면 우리나라 지금 중학교 갈 나이 아니겠습니까? 중학교는 전부 단발머리인데 왜 너만 머리 기냐라고 애들이 항의한대요. 너도 우리랑 나이가 같은데 너는 왜 머리 기냐고 말이지. 우리는 다 머리 못 길게 함으로써.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후계자 그 특히 이제 여성 어린애가 후계자가 되는 것은 북한식 유교 공산주의에서는 좀 어렵다고 저는 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있을 때는 자기 딸이니까 데리고 다닐지 몰라도 네. 김정은이 권력이 약해지는 순간 경쟁자들이 확 나타날 겁니다. 그 경쟁자에 바로 김여정이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명이 있는 거로 뭐 우리나라 뭐 국정원 같은 데서 이제 조사한 바에 김여정 외에도 여러 명이 더 있는 거. 김주애 이외에도. 그래서 그 각축이 심해질 거라고 보고 김주애가 우리나라 그 언론들에는 계속 그 후계자로 나오는데 저는 후계자라기보다도 인간 방패라는 측면이 강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데리고 다님으로써 그 미국의 공격을 피하는 둘을 같이 복사한다는 건 좀 미국도 부담이 가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어린아이를 네. 여자애를.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좀 보는 편입니다. 이제 저는 한계가 왔을 것 같아요. 사실 과거에 우리 순진했던 우리 그 어르신 세대들은 좀 믿을 수 있었겠죠. 뭐 믿기까지는 아니지만 그 정도로 영험하고 영명하신 분 뭐 이렇게 했을 수는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김일성이 항일 빨치산 활동을 했다고 지금 날조하에서 뭐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거 있죠. 일본군한테 쫓기다가 보니까 뭐 슈르탄이고 뭐 총알이 다 떨어졌다. 근데 옆에 있던 술방울을 집어서 던졌더니 그게 슈르탄이 돼서 일본군이 다 전멸했다. 압록강 두만강 쫓겨서 가다가 강이 나타났는데 뭐 강이 갈라진다는 이런 것까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낙엽이 큰 낙엽이 있는데 그거를 발밑에 붙이고 했더니 강을 건널 수 있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설화가 지금도 있어요. 북한에. 그리고 뭐 혁명 일어라 그래가지고 놀라운 얘기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김정은 때까지도 그런 걸 만들었어요. 김정은이 3살 때 운전을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맞아요. 3살짜리가 어떻게 그렇게 닿나요? 근데 그런 것들을 김정은도 사실은 집권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요. 수령의 위대성을 신화로 만들고 이러다 보면 사람들이 믿지 않게 된다. 자기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독재자의 길을 가고 절대적 군주의 길을 10년, 15년, 올해 15년이니까 가다 보니까 본인도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왜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최고의 사기꾼은 자기 자신도 속일 수 있어야 된다고. 자기가 신이라고 막 이러다 보면 정말 자기가 신이라고 자기 스스로도 믿게 되고 그래서 이제 나락으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시작된 건데 이게 김정은이 13살 자기 딸 주애한테까지도 이런 걸 투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탱크를 몰게 하는 거 이런 것들
13살부터 탱크를 몬 주의 동지는 강철 영장이다. 뭐 이렇게 아마 나중에 그 신화를 만들려는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IT 시대고 뭐 인공지능 시대다 보니까 그런 쪽의 영재라고 또 만들고 있어요. 과거에 보면 북한 주민들한테는 지금 인터넷이 하나도 허용 안 되잖아요. 핸드폰이고 뭐고 보급해가지고 허용하면 뭐합니까? 통화만 하고 문자만 하고 간단한 인트라넷으로 게임하고 세뇌용 학습 같은 거 자료 다운받는 거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게 상황이 돼 가는 거죠. 과거에 보면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에 보면 뭐 그런 게 나와요. 아, 조선 컴퓨터 센터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그 연구원한테 탁 이렇게 뭐 자료 같은 걸 이렇게 보다가 스까냐로 빨았소? 이런 얘기를 김정은이 했다는 거예요. 스캐너로 빨았어? 이게 뭔가 해가지고 저도 네. 스캐너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떴냐 화질을 떴냐 이런 얘기를 스캐너로 빨았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런 얘기가 나왔냐? 아, 위대한 장군 김정일 동지께서는 컴퓨터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그 연구원도 모르는 스캐너 이런 거를 알았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북한의 어떤 이런 그 우상화 이런 것들이라는 게 당 간부들과 이런 사람들을 다 정보를 통제해서 바보로 만들어 놓고 자기들만이 알고 있는 소수의 어떤 정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월성을 드러내는 이런 정말 좀 우리로 보기에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으로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 내부에서는 경제난과 이 생존 위기가 한계선을 넘으면서 오히려 이렇게 살 바에는 전쟁이라도 났으면 좋겠다라는 극단적인 반응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 절망감이 누적될 경우 북한 사회 내부에선 어떤 방식으로 분출될까요? 지금까지는 그럭저럭 북한이 잘 버텨왔습니다. 사실 북한 체제가 이제 한계에 왔다든가 김정은 체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버티기 쉽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야 김일성 때부터도 망한다 그랬다. 김일성 죽고도 문제 없었다. 김정일 죽고도 문제 없었다. 이제 북한 망한다는 타령 그만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여러 가지 지표들이나 이런 것들이 체제의 내구성이 이제 바닥이 드러나서 이거는 체제가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왔는데 그러면 그게 그럭저럭 버티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럼 이건 상당히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요령껏 버텨왔다. 그런데 정말 한계가 온 거는 맞습니다. 이제 북한 체제가 국제사회가 변하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3대 세습을 통해 가지고 정말 포괄적으로 정보를 통제하고 이래 가지고 견뎌왔는데 무엇보다도 지금 북한의 젊은 세대들이 외부에 대한 호기심 이런 걸 이제 아버지 세대랑은 다른 겁니다. 그냥 궁금해도 참고 입 닫고 있고 이러던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만져보고 겪어보고 자기가 눈으로 드라마니 영화니 보고 심지어는 그렇게 보고 듣고 깨달은 거를 통해서 행동으로 옮기잖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전과 달라진 게 뭡니까? 요즘 청년 세대들이 행동으로 옮기잖아요. 부닥치고 본인이 좀 손해를 보고 이러더라도 일시적으로 부닥쳐서 뭔가를 얻어내고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추구하거든요. 저는 북한의 젊은 세대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고요. 특히 최근에 들어와서 엘리트 해외 근무를 기회로 해서 한국이나 제3국으로 망명할 수 있는 외교관들이라든가 상사 주재원, 식당 종업원 이런 사람들 물론 북한이 촘촘하게 북한의 가족들을 인질로 삼아가지고 못 도망가게 하지만 기회가 되면은 거의 100이면 100 탈출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보면 뭡니까? 본인들의 어떤 안정된 삶 이런 것보다는 우리 자식 세대들만큼은 노예 같은 북한 체제에서의 삶을 살게 하지는 않겠다. 아버지로서의 그런 게 제일 큰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와가지고 정말 잘 적응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입소문이 나고 이러면서 하는 건데 거의 북한 체제 내부에서 벗어날 수도 없는 사람들은 지금 한계 상황에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결국은 2,000명이 죽고 4,000명이 부상을 당하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김정은이 뭐 전투이용 기념관이라 그래서 추모관처럼 만들어 가지고 떠들썩하게 지금 거기에 청년 학생들 근로자 참관시키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게 지금은 영웅서사 때문에 잠깐 묻혀 있지만 그 유가족이나 또 부상을 당한 또 평생 이런 불완전한 몸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셔야 되는 이런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두고두고 생각이 날 거 아닙니까? 원망이 들고 저는 그게 김정은 체제의 어떤 내구성 이런 거에도 틀림없이 영향을 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에서는 돈만 있으면 실종 처리, 뭐 이동, 유학형 탈북까지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뇌물과 비공식 경제가 북한 사회를 움직이는 핵심 시스템이 됐다면은 김정은 체제의 통제력은 겉보기보다 약해진 것 아닐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실종 처리라는 게 쉽게 말하면 군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니까 인원 파악하고 점호잖아요. 그렇죠. 네. 인원 파악하는데 한 명 없어졌는데 그거를 잠깐 어디 뭐 물 들어갔습니다. 어디 병 치료 받으러 갔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루어지는 구조 자체가 뇌물인 겁니다. 가족 중에 누가 탈북을 했거나 아니면 중국으로 건너갔는데 아마도 한국으로 간 것 같다거나 이러면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그 가족에 대해서 딱 장악을 해가지고 북한 표현대로 하면 관리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동무 가족이 한국에 가가지고 뭐 돈 벌어가지고 보내온다거나 브로커가 와가지고 뭘 한다거나 또 거기에 있는 가족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어떤 공작을 한다.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거기 감시를 해야 되는 보위원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뭐 인민반장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한테 뇌물을 먹이면 이 동무는 뭐 공무상 뭐로 잠깐 나가 있는 거라든가 아니면 당의 뭐 조치에 의해 가지고 어디 파견 근무를 나갔거나 이렇게 허위로 일보가 잡히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건 관리가 안 되는 거고 여기에 뭐 가장 이제 극단적인 경우가 유학형 탈북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북한의 어느 정도 살만한 지방 간부의 딸이나 이런 아들들이 청년 세대가 되면 좋은 브로커를 구해서 안전하게 중국으로 나와서 마치 탈북민이 한국에 오듯이 한국으로 오는 겁니다. 그러면 집 주죠. 임대주택. 또 여기 정착지원금 주죠. 그다음에 대학을 가게 되면 대학 특례 입학이 가능하고요. 학비가 전액 무료입니다. 대학 기간 동안. 이건 뭐 어마어마한 혜택이죠. 많은 분들이 뭐 그걸 또 뭐 좀 불공정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이 친구들은 여기 와서 북한의 가족이 보내주는 돈을 가지고 여기서 생활을 해요. 북한의 그 부모가 나름대로 거기서 이제 달러라든가 뇌물을 받거나 막대한 부를 축적해 가지고 한국에 한 달에 몇천 불 보내줄 정도의 재력이 된다면 이 친구는 결국은 여기서 한국식 교육을 받고 한국식 완전히 그런 문화가 돼서 어떻게 보면 미래 청년 인재로 커나가는 거죠. 북한에 있는 부모가 정말 이제 깨인 사람인 겁니다. 여기서 매일 주체사 상인이 뭐 북한 체제니 이런 거 하고 있다가 나중에 통일이 된다? 그러면 우리 애는 바보 될 거 아니냐. 그런 문제의식이 있다면 애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보내는 거죠. 그러면 이게 사실 이제 뇌물이라든가 비공식 경제가 완성화된 겁니다. 김정은이 6월 1일 날 노동당 중앙간부학교라는 데를 갔어요. 여기가 북한에서 진짜 우리 표현대로 하면 빨갱이 중에 빨갱이를 양성하는 노동당 간부를 양성하는 어떤 교육기관이거든요. 이론가들 이런 사람들 다 모여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가지고 연설하는데요. 간부를 양성하는 게 중요하다 이러면서 하는 얘기가 정말 실력 있고 아주 신념 있는 간부를 양성하기가 이제 힘들어졌다. 없다는 거예요. 자원이. 뭐 자기가 다 간부들 바보로 만들어놨으니까 그 남 탓할 일은 아닌데 그러면서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당 간부 학교들 거기 앞에서 당 간부들 사이에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있다 그럴 정도면 이게 북한 체제가 정말 이제 썩을 대로 썩었다 이런 거고 이건 탈북민들의 증언을 통해서도 뭐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김정은 체제 뭐 많은 사회주의 체제라든가 이런 데가 붕괴하고 이러는 거에 어떤 전조 중에 하나가 사실 부정부패죠. 뇌물.
그것도 이제 핵심 간부층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또 북한은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을 통해서 한국 콘텐츠 시청과 유포를 강력하게 이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한류를 핵 미사일 못지않은 체제 위협으로 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미래 세대를 좀먹고 있기 때문이죠. 자기네들 표현대로 하면 뭐 기성세대는 그렇다 치고 청년 세대들, 학생 이런 층에서 한국의 드라마, 영화, 가요를 탐닉하는 현상이 너무 많이 번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본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만연해 있고요. 최근에 와서는 이거를 이제 그 복제해 가지고 배포하는 게 정말 용이해졌지 않습니까? 이제 뭐 마이크로 SD니 이런 데 해가지고 보내면 그런 영상이라든가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노트텔이라는 그 전용 장비, 중국제 장비가 값싸게 보급돼서 그걸로 이제 볼 수가 있게 돼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게 더욱더 이제 은밀하게 되고 또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 처벌도 강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 값이 이제 장마당에서 뛰기 시작합니다. 북한 한국 콘텐츠 이런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돈이 되니까 단속을 하라고 했던 이 보위부의 간부의 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유통망을 장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뒷배를 해주는군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하다가 걸려도 네. 뒤로 빼주고 이럴 수 있으니까 야. 그러면서 이게 이제 점점 장마당을 통해서 유통되고 그리고 한류 드라마 영화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재미있어지잖아요. 자극적이고 너무 재밌고. 재미있어지고 그다음에 최근에 와서는 이제 판타지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맞아요. 웹툰 기반으로. 네. 동양 서양 뭐 이거 왔다 갔다 하고 뭐 그 과거와 현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상상력을 자극하니까 이게 북한의 젊은 층들을 완전히 흔들어 놓는 거예요. 옛날에 뭐 꽃미남 배우가 나와서 알콩달콩 사랑하고 이런 스토리가 아니라 이제는 자기네들의 상상력을 진짜 북한의 그 국경을 뛰어넘는 그런 세계가 있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쉽게 말하면 이제 머리가 깨지는, 머리 뚜껑이 열리는 이런 경험을 하기 때문에 북한 체제의 어떤 장악력 이런 것들은 급격히 낮아지는 거고요. 김정은이 이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칼을 들이대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얼마 전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금년 들어서 하는 모든 일 보면서 톱니바퀴 맞물리듯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1월 1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트루스 소셜에 포스터를 하나 올리는데 2026년은 어느 때보다도 더욱 끝내주는 해가 될 것입니다. 아주 좋은 해가 된다라고 쓰고 네. 그 옆에 부연 설명을 2026년은 자유를 위한 투쟁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독재 국가들을 손본다는 암시를 했는데 1월 3일 날 마두로 잡아가니까 큐바 같이 무너지고 그리고 2월 28일 날 이란 공격을 하고 이란이 이제 대화 무드로 들어갈 때가 4월 15일인데 그날 주미 대사를 임명을 합니다. 지금 이제 청문회 끝나가지고 이제 곧 올 텐데 그 미셸 박스틸이라는 그 대사를 임명하고 그리고 바로 그날 4월 15일 날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국방 차관이 나와서 미국의 가장 큰 문제는 북한 핵 문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6월 14일 날 MOU가 발표되고 이제 사인은 6월 19일 날 하는 거로 돼 있지만은 6월 14일 날 자기 또 홈페이지에다가 김정은하고 걷는 사진을 올려놓는 거죠. 네. 이거는 뭐 뭔가를 정확하게 암시를 하는 겁니다. 이제 다음번 문제는 북한 문제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지만은 이제 미국이 이슈를 북한으로 가져오겠다는 것을 이제 보여준 것이죠. 그러니까 벌써 이제 이란 문제는 트럼프 생각에 대략 해결이 되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남아 있는 것이 북한 그리고 최종 목표가 중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시진핑 방북 과정에서 김여정의 공개적 역할은 줄어든 반면 김주의 후계 구도가 더욱 부각되는 분위기입니다. 북한처럼 핵무기를 가진 세습 체계에서 후계 구도는 정권 안정성과 핵 통제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는데 김주의 후계 구도가 이번에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실제로 좀 굳어지고 있다고 보시나요? 이게 저는 통솔인데 지금 질문하신 것이 네네. 저는 이 통솔에 좀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번에 김주애는 시진핑이 있는 동안에 한 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옆에 따라다니는 사람이 네네. 리설주 자기 부인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일설에는 중국이 김주애는 데리고 나오지 말라라고 얘기했다는 그런 설까지 있는데 저는 그 김주애가 북한의 공산주의의 특징이 유교적 공산주의입니다. 유교.
그러니까 유교에서는 남녀를 되게 차별하는데 유교적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 그 12살밖에 안 된 여자 어린애가 김정은을 이어받는다는 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김정은이 지금 1984년생이니까 42살밖에 안 됐는데 42살밖에 안 됐을 때 후계자를 정한다는 것도 아무리 자기 몸이 약하더라도 그것도 좀 그 무리가 있는 그런 일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김주애가 지금 국민들한테 특히 이제 북한 젊은 어린애들한테 무슨 반발을 일으키냐면은 그 이제 12살이면 우리나라 치면 중학교 갈 나이 아니겠습니까? 중학교는 전부 단발머리인데 왜 너만 머리 기냐라고 애들이 항의한대요. 너도 우리랑 나이가 같은데 너는 왜 머리 기냐고 말이지. 우리는 다 머리 못 길게 함으로써.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후계자 그 특히 이제 여성 어린애 그러니까 후계자가 되는 것은 북한식 유교 공산주의에서는 좀 어렵다고 저는 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있을 때는 자기 딸이니까 데리고 다닐지 몰라도 네. 김정은이 권력이 약해지는 순간 경쟁자들이 확 나타날 겁니다. 그 경쟁자에 바로 김여정이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명이 있는 거로 뭐 우리나라 뭐 국정원 같은 데서 이제 조사한 바에 김여정 외에도 여러 명이 더 있는 거. 김주애 이외에도. 그래서 그 각축이 심해질 거라고 보고 김주애가 우리나라 그 언론들에는 계속 그 후계자로 나오는데 저는 후계자라기보다도 인간 방패라는 측면이 강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데리고 다님으로써 그 미국의 공격을 피하는 둘을 같이 복사한다는 건 좀 미국도 부담이 가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어린아이를 네. 여자애를.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좀 보는 편입니다. 이제 저는 한계가 왔을 것 같아요. 사실 과거에 우리 순진했던 우리 그 어르신 세대들은 좀 믿을 수 있었겠죠. 뭐 믿기까지는 아니지만 그 정도로 영험하고 명명하신 분 뭐 이렇게 했을 수는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김일성이 항일 빨치산 활동을 했다고 지금 날조하에서 뭐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거 있죠. 일본군한테 쫓기다가 보니까 뭐 슈르탄이고 뭐 총알이 다 떨어졌다. 근데 옆에 있던 솔방울을 집어서 던졌더니 그게 슈르탄이 돼서 일본군이 다 전멸했다. 압록강 두만강 쫓겨서 가다가 강이 나타났는데 뭐 강이 갈라진다는 이런 것까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낙엽이 큰 낙엽이 있는데 그거를 발밑에 붙이고 했더니 강을 건널 수 있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설화가 지금도 있어요. 북한에. 그리고 뭐 혁명 일어라 그래가지고 놀라운 얘기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김정은 때까지도 그런 걸 만들었어요. 김정은이 3살 때 운전을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맞아요. 3살짜리가 어떻게 그렇게 닿나요? 근데 그런 것들을 김정은도 사실은 집권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요. 수령의 위대성을 신화로 만들고 이러다 보면 사람들이 믿지 않게 된다. 자기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독재자의 길을 가고 절대적 군주의 길을 10년, 15년, 올해 15년이니까 가다 보니까 본인도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왜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최고의 사기꾼은 자기 자신도 속일 수 있어야 된다고. 자기가 신이라고 막 이러다 보면 정말 자기가 신이라고 자기 스스로도 믿게 되고 그래서 이제 나락으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시작된 건데 이게 김정은이 13살 자기 딸 주애한테까지도 이런 걸 투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탱크를 몰게 하는 거 이런 것들 13살부터 탱크를 몬 주애 동지는 강철 영장이다. 뭐 이렇게 아마 나중에 그 신화를 만들려는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IT 시대고 뭐 인공지능 시대다 보니까 그런 쪽의 영재라고 또 만들고 있어요. 과거에 보면 북한 주민들한테는 지금 인터넷이 하나도 허용 안 되잖아요. 핸드폰이고 뭐고 보급해가지고 허용하면 뭐합니까? 통화만 하고 문자만 하고 간단한 인트라넷으로 게임하고 세뇌용 학습 같은 거 자료 다운받는 거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게 상황이 돼 가는 거죠. 과거에 보면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에 보면 뭐 그런 게 나와요. 조선 컴퓨터 센터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그 연구원한테 다 이렇게 뭐 자료 같은 걸 이렇게 보다가 스까냐로 빨았소? 이런 얘기를 김정은이 했다는 거예요. 스캐너로 빨았어? 이게 뭔가 해가지고 저도 스캐너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떴냐 화질을 떴냐 이런 얘기를 스캐너로 빨았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런 얘기가 나왔냐?
위대한 장군 김정일 동지께서는 컴퓨터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그 연구원도 모르는 스캐너 이런 거를 알았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북한의 어떤 이런 그 우상화 이런 것들이라는 게 당 간부들과 이런 사람들을 다 정보를 통제해서 바보로 만들어 놓고 자기들만이 알고 있는 소수의 어떤 정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월성을 드러내는 이런 정말 좀 우리로 보기에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으로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 내부에서는 경제난과 이 생존 위기가 한계선을 넘으면서 오히려 이렇게 살 바에는 전쟁이라도 났으면 좋겠다라는 극단적인 반응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 절망감이 누적될 경우 북한 사회 내부에선 어떤 방식으로 분출될까요? 지금까지는 그럭저럭 북한이 잘 버텨왔습니다. 사실 북한 체제가 이제 한계에 왔다든가 김정은 체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버티기 쉽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야 김일성 때부터도 망한다 그랬다. 김일성 죽고도 문제 없었다. 김정일 죽고도 문제 없었다. 이제 북한 망한다는 타령 그만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여러 가지 지표들이나 이런 것들이 체제의 내구성이 이제 바닥이 드러나서 이거는 체제가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왔는데 그러면 그게 그럭저럭 버티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럼 이건 상당히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요령껏 버텨왔다. 그런데 정말 한계가 온 거는 맞습니다. 이제 북한 체제가 국제사회가 변하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3대 세습을 통해 가지고 정말 포괄적으로 정보를 통제하고 이래 가지고 견뎌왔는데 무엇보다도 지금 북한의 젊은 세대들이 외부에 대한 호기심 이런 걸 이제 아버지 세대랑은 다른 겁니다. 그냥 궁금해도 참고 입 닫고 있고 이러던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만져보고 겪어보고 자기가 눈으로 드라마니 영화니 보고 심지어는 그렇게 보고 듣고 깨달은 거를 통해서 행동으로 옮기잖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전과 달라진 게 뭡니까? 요즘 청년 세대들이 행동으로 옮기잖아요. 부닥치고 본인이 좀 손해를 보고 이러더라도 일시적으로 부닥쳐서 뭔가를 얻어내고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추구하거든요. 저는 북한의 젊은 세대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고요. 특히 최근에 들어와서 엘리트 해외 근무를 기회로 해서 한국이나 제3국으로 망명할 수 있는 외교관들이라든가 상사주재원, 식당 종업원 이런 사람들 물론 북한이 촘촘하게 북한의 가족들을 인질로 삼아가지고 못 도망가게 하지만 기회가 되면은 거의 100이면 100 탈출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보면 뭡니까? 본인들의 어떤 안정된 삶 이런 것보다는 우리 자식 세대들만큼은 노예 같은 북한 체제에서의 삶을 살게 하지는 않겠다. 아버지로서의 그런 게 제일 큰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와가지고 정말 잘 적응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입소문이 나고 이러면서 하는 건데 거의 북한 체제 내부에서 벗어날 수도 없는 사람들은 지금 한계 상황에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결국은 2,000명이 죽고 4,000명이 부상을 당하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김정은이 뭐 전투이용 기념관이라 그래서 추모관처럼 만들어 가지고 떠들썩하게 지금 거기에 청년 학생들 근로자 참관시키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게 지금은 영웅서사 때문에 잠깐 묻혀 있지만 그 유가족이나 또 부상을 당한 또 평생 이런 불완전한 몸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셔야 되는 이런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두고두고 생각이 날 거 아닙니까? 원망이 들고 저는 그게 김정은 체제의 어떤 내구성 이런 거에도 틀림없이 영향을 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에서는 돈만 있으면 실종 처리, 이동, 유학형 탈북까지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뇌물과 비공식 경제가 북한 사회를 움직이는 핵심 시스템이 됐다면은 김정은 체제의 통제력은 겉보기보다 약해진 것 아닐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실종 처리라는 게 쉽게 말하면 군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니까 인원 파악하고 점호잖아요. 그렇죠. 네. 인원 파악하는데 한 명 없어졌는데 그거를 잠깐 어디 뭐 물 들어갔습니다. 어디 병 치료 받으러 갔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루어지는 구조 자체가 뇌물인 겁니다. 가족 중에 누가 탈북을 했거나
아니면 중국으로 건너갔는데 아마도 한국으로 간 것 같다거나 이러면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그 가족에 대해서 딱 장악을 해가지고 북한 표현대로 하면 관리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동무 가족이 한국에 가가지고 뭐 돈 벌어가지고 보내온다거나 브로커가 와가지고 뭘 한다거나 또 거기에 있는 가족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어떤 공작을 한다.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거기 감시를 해야 되는 보위원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뭐 인민반장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한테 뇌물을 먹이면 아, 이 동무는 뭐 공무상 뭐로 잠깐 나가 있는 거라든가 아니면 당의 뭐 조치에 의해 가지고 어디 파견 근무를 나갔거나 이렇게 허위로 일보가 잡히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건 관리가 안 되는 거고 여기에 뭐 가장 이제 극단적인 경우가 유학형 탈북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북한에 어느 정도 살만한 지방 간부의 딸이나 이런 아들들이 청년 세대가 되면 좋은 브로커를 구해서 안전하게 중국으로 나와서 마치 탈북민이 한국에 오듯이 한국으로 오는 겁니다. 그러면 집 주죠. 임대주택. 또 여기 정착지원금 주죠. 그다음에 대학을 가게 되면 대학 특례 입학이 가능하고요. 학비가 전액 무료입니다. 대학 기간 동안. 이건 뭐 어마어마한 혜택이죠. 많은 분들이 뭐 그걸 또 뭐 좀 불공정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이 친구들은 여기 와서 북한의 가족이 보내주는 돈을 가지고 여기서 생활을 해요. 북한의 그 부모가 나름대로 거기서 이제 달러라든가 뇌물을 받거나 막대한 부를 축적해 가지고 한국에 한 달에 몇천 불 보내줄 정도의 재력이 된다면 이 친구는 결국은 여기서 한국식 교육을 받고 한국식 완전히 그런 문화가 돼서 어떻게 보면 미래 청년 인재로 커나가는 거죠. 북한에 있는 부모가 정말 이제 깨인 사람인 겁니다. 여기서 매일 주체사 상인이 뭐 북한 체제니 이런 거 하고 있다가 나중에 통일이 된다? 그러면 우리 애는 바보 될 거 아니냐. 그런 문제의식이 있다면 애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보내는 거죠. 그러면 이게 사실 이제 뇌물이라든가 비공식 경제가 만성화된 겁니다. 김정은이 6월 1일 날 노동당 중앙간부학교라는 데를 갔어요. 여기가 북한에서 진짜 우리 표현대로 하면 빨갱이 중에 빨갱이를 양성하는 노동당 간부를 양성하는 어떤 교육기관이거든요. 이론가들 이런 사람들 다 모여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가지고 연설하는데요. 간부를 양성하는 게 중요하다 이러면서 하는 얘기가 정말 실력 있고 아주 신념 있는 간부를 양성하기가 이제 힘들어졌다. 없다는 거예요. 자원이. 뭐 자기가 다 간부들 바보로 만들어놨으니까 그 남 탓할 일은 아닌데 그러면서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당 간부 학교들 거기 앞에서 당 간부들 사이에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있다 그럴 정도면 이게 북한 체제가 정말 이제 썩을 대로 썩었다 이런 거고 이건 탈북민들의 증언을 통해서도 뭐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김정은 체제 뭐 많은 사회주의 체제라든가 이런 데가 붕괴하고 이러는 거에 어떤 전조 중에 하나가 사실 부정부패죠. 뇌물. 그것도 이제 핵심 간부층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또 북한은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을 통해서 한국 콘텐츠 시청과 유포를 강력하게 이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한류를 핵미사일 못지않은 체제 위협으로 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미래 세대를 좀먹고 있기 때문이죠. 자기네들 표현대로 하면 뭐 기성세대는 그렇다 치고 청년 세대들 학생 이런 층에서 한국의 드라마, 영화, 가요를 탐닉하는 현상이 너무 많이 번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본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만연해 있고요. 최근에 와서는 이거를 이제 그 복제해 가지고 배포하는 게 정말 용이해졌지 않습니까? 이제 뭐 마이크로 SD니 이런 데 해가지고 보내면 그런 영상이라든가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노트텔이라는 그 전용 장비, 중국제 장비가 값싸게 보급돼서 그걸로 이제 볼 수가 있게 돼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게 더욱더 이제 은밀하게 되고 또 반동사상문화 배격법 처벌도 강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 값이 이제 장마당에서 뛰기 시작합니다. 북한 한국 콘텐츠 이런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돈이 되니까 단속을 하라고 했던 이 보위부의 간부의 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유통망을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예. 뒷배를 해주는군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하다가 걸려도 네. 뒤로 빼주고 이럴 수 있으니까 야. 그러면서 이게 이제 점점 장마당을 통해서 유통되고 그리고 한류 드라마 영화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재미있어지잖아요. 자극적이고 너무 재밌고. 재미있어지고 그 다음에 최근에 와서는 이제 판타지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맞아요. 웹툰 기반으로. 네. 동양 서양 뭐 이거 왔다 갔다 하고 뭐 그 과거와 현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상상력을 자극하니까 이게 북한의 젊은 층들을 완전히 흔들어 놓는 거예요. 옛날에 뭐 꽃미남 배우가 나와서 알콩달콩 사랑하고 이런 스토리가 아니라 이제는 자기네들의 상상력을 진짜 북한의 그 국경을 뛰어넘는 그런 세계가 있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쉽게 말하면 이제 머리가 깨지는, 머리 뚜껑이 열리는 이런 경험을 하기 때문에 북한 체제의 어떤 장악력 이런 것들은 급격히 낮아지는 거고요. 김정은이 이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칼을 들이대고 있는 겁니다.